딱히 관상을 믿진 않는데 이 사람은 진짜 마피아 얼굴이죠. 막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피아의 이미지를 형성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이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남자의 이름은 비토 카시오페로, 실존했던 시칠리아의 마피아 대부입니다. 1900년대 초 비토 카시오페로는 타고난 카리스마와 뛰어난 능력으로 시칠리아에서 가장 유력한 보스로 군림했습니다. 대부분의 마피아들이 아직 각지역 비밀 결사로 그 정체를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 카시오페로는 무려 대서양을 넘나드는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적인 악명을 떨치고 있었죠. 시칠리아 주민들은 민중의 삶에 관심이 없는 국가 권력보다 자신들 가까이에서 공포와 아령을 동시에 베푸는 카시오페로를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외모와 그의 실제 권위를 증명하는 여러 기록, 여기에 또 수많은 과장, 미화가 더해져 마피아 세계의 전설적 존재로 그 이름이 오랫동안 전해지고 있어요. 수많은 후대 마피아들의 롤모델이 되었죠. 오늘은 시칠리아의 대부 비토 카시오페로의 이야기입니다. 1862년 1월 22일, 비토 카시오페로는 이탈리아 왕국 시칠리아 섬의 중심 도시 팔레르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글조차 배우지 못했던 가난한 농부였어요. 아버지가 한 지주의 밑에서 무장경비원 일을 시작하면서 집안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캄피엘이라고 부르는 시칠리아의 전통적인 무장경비 집단은 때때로 마피아들이 개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카시오페로 집안은 마피아들과 조금씩 인연을 키워나갔죠. 아버지의 일을 따라 시골 마을 비사키노에서 성장한 카시오페로는 성인이 될 때까지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몰랐지만 큰 키와 잘생긴 얼굴로 많은 여성들의 유혹을 받았고, 한 학교 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카시오페로는 교육자 아내로부터 기초적인 수업을 받았는데, 시칠리아에는 이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적었기 때문에 소장류 징수인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카시오페로는 이 작은 지위를 이용해 갈치 범죄를 벌이기 시작했고, 지역 마피아 결사에도 가입해 활동하게 되는데요. 카시오페로가 1884년부터 협박, 폭행, 강탈, 방화범죄로 체포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렇게 범죄를 벌이는 한편 사회주의 농민운동 파시 시칠리아니에 가담해 정치활동도 시작했는데요. 1890년대 초반 시칠리아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투쟁에서 힘을 써줄 소위 어깨를 필요로 했고, 몇몇 마피아들과 결탁했습니다. 카시오페로는 파시 시칠리아니의 비사키노 지부장까지 맡으면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1894년 이탈리아 총리 프란체스코 크리스피는 사회주의 파시 운동을 불법화하고 잔혹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회주의 지도자가 투옥되자 카시오페로는 지중해를 건너 튀니지로 도망가 1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시류를 읽을 줄 아는 마피아들은 금방 정부 편으로 돌아섰고, 카시오페로도 사면을 받아 시칠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주류 정치인들의 비호를 받아 본격적으로 범죄 조직을 구성, 어선을 모아 시골에서 훔친 가축을 튀니지에 내다 팔았는데요. 범죄로 많은 재산을 모은 카시오페로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콜레오네 지역에서 이민 허가 권한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 권력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떠나는 많은 이민자 인맥을 얻게 되죠. 이때 이미 카시오페로는 상당한 부와 사회적 입지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랬던 그가 1898년 한 귀족의 딸을 납치해 3년의 징역 선고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몸값을 노린 납치로 간주되었으나 재판부에서 카시오페로와 귀족 딸이 벌인 로맨틱한 사랑의 도피였다는 사실이 인정돼 금방 출소하게 되죠. 판사에게 힘을 쓴 건지 진짜 사랑 이야기였는지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시칠리아 범죄계에서 영향력을 넓혀나가던 카시오페로는 점점 이탈리아 중앙정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1901년 8월 그 경계를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카시오페로의 이민 허가 덕분에 먼저 미국에 도착했던 마피아 동료들이 항구에 나와 은인의 도착을 열렬히 환영했고, 카시오페로는 미국에서 귀한 손님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뉴욕에서 표면상 식품 수입업자로 활동했는데 정식 품목에 여러 밀수품을 끼워 들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최초의 마피아 패밀리를 구성한 주세페 모렐로와 이나치오 루포는 카시오페로를 자신들의 범죄 멘토로 모셨어요. 당시 뉴욕 마피아 세계에선 막무가내로 상인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 이른바 블랙핸드 범죄가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과도한 금전 요구로 피해자를 파산하게 만들거나 과격한 보복으로 목숨까지 앗아가는 경우도 있었죠. 카시오페로가 보기에 뉴욕의 후배 마피아들이 벌이는 갈치 범죄는 너무 후진적이고 장기 사업으로 보기엔 어려웠습니다. 카시오페로는 직접 나서 범죄 컨설팅을 해주는데요. 그는 피초라고 불리는 시칠리아 본토에 잘 정돈된 보비 수금 사업을 후배들에게 소개해줍니다. 병을 깨지 않고 우유에서 크림을 빼내야 한다. 상인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비 명목으로 돈을 강탈해 장기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수법이었죠. 지금이야 세계 각국 조폭들이 흔하게 벌이는 강탈 수법이지만 현대 조직범죄가 겨우 싹트고 있던 당시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초짜 범죄자들이 생각해내기엔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로 사람들을 파산에 빠뜨리지 말아라. 대신 보호를 제공하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너의 손에 키스할 것이다. 참 마피아스러운 이야기죠. 카시오페로의 이런 가르침으로 뉴욕 마피아들은 안정된 수입과 이민사회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카시오페로의 주선으로 정통 시칠리아 마피아와 신생 뉴욕 마피아 사이 긴밀한 국제 협력도 가능해졌죠. 1903년 비토 카시오페로는 제자인 모렐로 패밀리가 벌인 드럼통 살인 사건에 연루됩니다. 뉴욕 최초의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 경찰 조셉 페트로시노는 늘어나는 이탈리아 이민사회 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페트로시노는 뇌물과 협박이 통하지 않는 정의로운 인물로 드럼통 살인사건 용의자인 모렐로 패밀리와 카시오페로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카시오페로는 1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하다 시칠리아로 겨우 탈출할 수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 신청도 좌절되었죠. 카시오페로는 자신에게 이런 굴욕을 안겨준 페트로시노를 증오했고 항상 그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수를 계획합니다. 미국에 진출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한 카시오페로는 시칠리아 지하세계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급히 도망쳤지만 금이 환영처럼 되었죠. 이 명성을 이용해 금방 범죄 제국을 형성했고 뉴욕에서처럼 도시 상인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보비 수금업을 시작, 시골에서는 가축 절도를 고도로 조직화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곳곳을 왕복하는 선단을 꾸렸는데 이 선단은 표면상 어업 활동을 벌였지만 실상은 작물을 내다 팔고 밀수품을 들여오는 비밀 사업이었죠. 카시오페로는 타고난 카리스마와 능력, 그리고 지지자들을 향한 관대함으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반대자들은 무자비하게 제거되었고 그런 모습은 철저히 은폐되었죠. 카시오페로는 뒷세계 보스로 군림하는 한편 상류사회 명사로서도 활동했어요. 그는 훤칠한 외모와 매력적인 언사로 지역 유지, 정치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지역사회 정치표를 모아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훗날 이탈리아 하원의원까지 지내는 언론인 루이지 바지니는 비토 카시오페로의 매력에 푹 빠져 그에 대한 과장되고 낭만적인 묘사를 남겼는데요. 이것이 퍼져나가 돈 비토에 대한 수많은 전설을 양산하게 됩니다. 돈 비토는 과도한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조직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섬 전체에 시체를 흩뿌리는 마피아 보스는 불필요한 전쟁을 벌이는 정치인만큼이나 무능하다. 돈 비토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타고난 권위를 이용해 존경을 불러일으켜 통치했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외모가 도움이 되었다. 그의 태도는 겸손하지만 위엄있는 귀족 같았다. 돈 비토는 천성이 매우 관대해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일이 없었고 대출, 선물, 자선 활동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다. 돈 비토가 마을에 도착하면 모든 관리들이 차려입고 나와 그의 손에 입을 맞추고 경의를 표했다. 마치 왕을 대하는 것처럼. 그의 통치 아래 평화와 질서가 지켜졌다. 돈 비토의 권위가 이탈리아 왕국의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그런 법은 중요하지 않았다. 카시오페로에 대한 이런 기록은 그를 후대 마피아들의 롤모델로 만들었고 매체에서 다루는 여러 마피아의 모습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마피아 이미지의 원형으로 볼 수 있겠죠.
시칠리아에서 가장 유력한 범죄 보스 카시오페로는 모든 것을 누리며 군림하고 있었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범죄 영역에서도 말이죠. 계속해서 미국의 부하들을 파견해 뉴욕 마피아 세계에 관여했어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그의 숙적 뉴욕 경찰 조세 페트로시노가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1909년 페트로시노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출장을 떠나는데요. 새로 제정된 연방법으로 미국에 3년 미만 거주한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트로시노는 이탈리아 정부의 협력을 얻어 미국으로 넘어온 마피아들의 명단을 확보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마피아들이 여기저기 심어놓은 다수의 정보원 때문에 이 비밀 임무의 내용이 모두 새어나가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주재 미국 대사가 이를 파악해 경고했지만 자신이 자라난 이민사회를 돈먹는 마피아를 소탕하겠다는 일념하에 페트로시노는 임무를 강행합니다. 페트로시노의 임무가 성공한다면 마피아들의 미국 진출길이 매우 험해지겠죠. 페트로시노가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카시오페로는 미행을 붙여 그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존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페트로시노는 카시오페로의 신상 정보가 담긴 메모를, 카시오페로는 페트로시노의 사진을 품속에 가지고 있었죠. 1909년 3월 12일 시칠리아 팔레르모에 도착한 페트로시노는 마피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한 저녁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근처에서 정보원을 기다리던 중 총을 든 두 명의 괴한에게 습격을 받게 됩니다. 미리 경계하고 있던 페트로시노는 괴한들을 향해 한 발 반격할 수 있었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나머지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괴한들은 바로 달아났어요. 지나가던 선원이 총소리를 듣고 달려가 쓰러진 페트로시노를 살펴봤지만 그는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죠. 페트로시노의 시신에서 카시오페로의 신상이 담긴 메모가 발견되어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카시오페로는 브루기오 시장 도메니코 드 미켈레 페란텔리와 함께 사교 모임에 참여 중이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어 금방 풀려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정치 동반자였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알리바이였으나 아무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종결되었고 이에 대한 많은 가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페트로시노의 죽음은 비토 카시오페로와 뉴욕 모렐로 패밀리가 청부업자에게 사주한 합작 범죄로 여겨집니다. 작가이자 언론인 아리고 페타코는 조셉 페트로시노에 관한 저서에서 카시오페로가 직접 나서 페트로시노를 살해했다는 가설을 채택했는데요. 이 설에 의하면 카시오페로는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경찰은 용감한 상대였고 고용된 청부업자의 손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시칠리아와 미국 지하세계에서 돈 비토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당시 시칠리아 마피아는 서로 느슨한 연결로 통합 리더가 없었지만 카시오페로는 여러 기록에서 보스 중의 보스라는 지위로 묘사됩니다. 모든 보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죠. 특히 시칠리아 서부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이탈리아 경찰은 징집 거부자가 늘어나 악화된 시칠리아의 치안을 회복하기 위해 마피아 단속을 강화하는데요. 여러 지하세계 인사들이 체포되고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비토 카시오페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뉴욕에 하수인을 보내는 카시오페로가 미국으로 복귀를 준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1924년에서 1925년 사이 노련한 제자 살바토레 마란자노를 미국에 파견하는데 마란자노는 신학교 출신의 5개국어가 가능한 엘리트 마피아였습니다. 카시오페로에게 뉴욕을 완전히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실제 몇 년 뒤 마란자노는 뉴욕 마피아 세계를 통일합니다. 아주 잠깐이고 그 모습을 카시오페로가 보지 못하긴 하지만요. 카시오페로는 당대 최고의 마피아 거물로 그 위세는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적의 등장으로 말이죠. 바로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입니다. 1920년대 초 이탈리아 본토에서 파시즘이 급부상하고
로마로 진군한 베니토 무솔리니가 총리직에 취임했습니다. 이탈리아를 철권 통치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시칠리아 섬에서만큼은 파시스트 정부보다 카시오페로가 더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비토 카시오페로는 어떤 범죄라도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자 중 한 명이다. 1923년 이탈리아 내무부에 들어온 이 보고를 시작으로 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얼마 뒤 카시오페로가 살인 교사범으로 체포되었지만 평소처럼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의 힘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1924년 무솔리니가 시칠리아를 직접 방문했을 때 한 마피아 시장에게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권력 기반을 열심히 다져나가던 무솔리니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제물로 마피아를 지목했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법 집행자 체사레 모리를 시칠리아의 지사로 파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마피아를 소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철의 지사로 불렸던 체사레 모리는 재임 3년 반 동안 11,000명의 마피아 범죄 가담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그중 최대 거물은 돈 비토 카시오페로였어요. 1926년 체사레 모리가 처음으로 카시오페로를 체포했을 때는 역시나 아무런 범죄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솔리니에게 백지 권한을 부여받은 체사레 모리는 1928년 다시 카시오페로를 체포합니다. 파시스트 정권에서 적법한 절차와 증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카시오페로의 대자가 지역 지주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런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미안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카시오페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69번 체포되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런 번째는 달랐습니다. 1930년 6월 27일 비토 카시오페로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살인 20건, 살인미수 8건, 강도 5건, 갈치 37건, 그리고 폭력 및 위협을 포함한 53건의 기타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카시오페로 본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단 한 건의 살인이었죠. 재판장은 카시오페로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카시오페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제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저지르지 않은 유일한 범죄로 저를 단죄하는군요. 파시스트 정권은 이 사건을 마피아와의 전쟁에서 거둔 최고의 승리로 여겼습니다. 비토 카시오페로의 사진과 법원 판결문이 인쇄된 포스터를 시칠리아 전역에 배포했죠. 시칠리아를 지배했던 카시오페로의 범죄 제국은 더한 놈들의 등장으로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카시오페로가 누렸던 권위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값비싼 카페트와 가구가 놓여진 호화 감방에서 지내고 간수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며 감옥을 통치했다는 등 수많은 친화적 루머가 퍼져나갔는데요. 실제 카시오페로는 수감 초기 9년을 단절된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모든 권위를 잃고 초라하게 늙어갔죠. 파시스트 정권의 마피아 척결은 범죄를 억누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만 정치적 목적이 강했고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정권에 협력하는 마피아들은 비호를 받았고 심지어 무솔리니를 모욕했던 마피아조차 뚜렷한 반공 성향으로 이용 가치가 있다 판단되어 몇 년 만에 풀려났죠. 하지만 카시오페로는 그런 행운을 얻지 못했습니다. 파시스트 정권이 카시오페로가 풀려났을 때 되찾을 권위를 상당히 경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의 젊은 시절 불법 사회주의 운동 가담 이력을 문제 삼았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 사람도 사회주의자였. 시칠리아의 대부 비토 카시오페로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사망 날짜와 원인은 불확실하고 몇 가지 설만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설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연합군이 카시오페로가 수감된 나폴리 포추올리 감옥을 폭격했는데 다른 수감자들이 대피하는 동안 카시오페로는 교도관들에게 잊혀져 빠져나오지 못했고 탈수로 사망 혹은 폭격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시기인 1945년 팔레르모 우치아르돈의 감옥에서 복역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설인데요. 이 설에 의하면 많은 마피아가 파시스트 시절 탄압 기록으로 정치범이 인정되어 풀려나 미래의 적인 공산주의에 맞서는 역할로 권력을 회복했으나 카시오페로는 범죄자로서 너무 뚜렷한 명성과 과거 자익 성향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카시오페로가 머물렀던 감방벽에는 그가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장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감옥, 질병, 그리고 결핍은 인간 내면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이 글귀는 그가 죽은 뒤에도 후대 수감자들이 숙고할 수 있도록 한동안 남겨두었다고 전해집니다. 범죄자들은 비토 카시오페로의 감방에 수감되는 일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고 해요. 이처럼 비토 카시오페로의 삶은 확실한 명성과 불투명한 전설로 뒤섞여 희대의 범죄자이자 마피아 세계의 신화로 오랫동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도시 시카고. 꺾이지 않는 낙천주의와 불굴의 도전정신은 이 도시를 지탱하는 힘이라고들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기질은 시카고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조직범죄자들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랜 역사를 가진 이곳 마피아들은 특유의 대담성과 결단력, 그리고 잔혹성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 인물, 알카포네가 만든 이미지겠죠. 밤의 대통령, 지하세계의 황제라고 불렸던 이 알카포네도 처음부터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데요. 알카포네 이전 시카고 조직범죄에 기반을 다진 두 명의 걸출한 선배 보스가 존재했습니다. 그 대단한 알카포네마저도 이들 밑에서 심부름꾼, 운전수, 바텐더로 일하며 막내로 굴렀죠. 이 보스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번 영상 주인공 짐 콜로시모와 조니 토리오입니다. 워낙 오래된 이름들이라 생소할 수도 있지만 현대 미국 범죄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거물들이죠. 초짜 범죄자였던 알카포네는 이 보스들 밑에서 사업 노하우와 지하세계 정치 역학을 배워나갔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범죄제국 형성으로 이어지죠. 과연 100년 전 시카고 지하세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카포네가 걸레 빨던 시절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은 교역소에서 시작한 도시 시카고는 19세기 중반 운하와 철도의 개통이 이뤄지면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한 서부로 떠나는 여행자들은 마지막으로 문명의 향취를 느끼기 위해 시카고를 필수로 거쳐갔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들자 자유분방한 도시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도박장과 매춘업소가 생겨났습니다. 이 활락가를 중심으로 초기 범죄자들이 영업하기 시작했어요. 1871년 도시 3분의 1을 전소시킨 끔찍한 대화재를 계기로 시카고는 난개발에서 벗어나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카고를 상징하는 고층의 철골, 석조 건물들이 대거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1890년대 시카고의 경제 발전은 절정에 가까워져 200만 명 인구를 바라보는 대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이 대도시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이민 행렬이 이어졌어요. 남부 이탈리아의 가난을 피해 넘어온 소년 빈첸조 콜로시모 역시 그중 한 명이었죠. 소년은 구두 닦기, 신문 배달 같은 건실한 일로 돈을 벌기 시작했으나 벌이가 시원치 않자 소매치기, 매춘업소 호객꾼 같은 작은 범죄에 뛰어들었어요. 시카고는 문자 그대로 더러운 도시였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거쳐가는 시카고의 도로는 아직 말과 마차가 지배하고 있었고 온갖 오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시 차원에서 청소부를 고용해 해결에 나섰어요. 청소부로 고용된 이탈리아 이민자들 사이에는 빈첸조 콜로시모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부가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오물만을 바라보며 일했지만 콜로시모는 고개를 들어 거리 곳곳을 관찰했어요. 그는 도로를 청소하며 도시의 권력 역학을 배웠습니다. 콜로시모는 건장한 체격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빅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많은 노동자가 그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죠. 이들은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에게 벌금을 물겠다며 협박하고 원하는 것을 뜯어냈습니다. 콜로시모는 이런 사소한 권력을 이용해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어요. 이 청소부의 범상치 않은 모습은 지역 유지와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특히 시카고의 부패한 시의원 존 쿠글린과 마이클 케나가 이 덩치를 눈여겨봤죠. 콜로시모는 이들의 사주를 받아 거리에서 표를 모으는 정치 깡패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커넥션은 앞으로 그의 범죄 경력에 큰 도움이 되죠. 콜로시모는 거리의 오물에서도 권력을 이끌어내는 야심가였어요. 두터운 정치 연주를 발판으로 몇 개의 사업장을 차린 콜로시모는 과할 정도로 자신을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과시의 힘을 알았어요. 화려한 양복을 입고 반지부터 넥타이, 멜빵, 벨트까지 다이아몬드로 장식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이런 사치스러운 행색에 매료되어 많은 깡패와 직업 여성이 그의 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902년 콜로시모는 매춘업소 마담 빅토리아 모레스코와 결혼을 하는데요. 부부는 환상의 사업 파트너였어요.
둘은 함께 매춘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2개였던 업소가 몇 년 만에 200개로 늘어났죠. 많은 사업장을 바탕으로 도박과 공갈 사업에도 진출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한 여성들을 속여 매춘부로 만드는 지독한 노예 사업도 이 부부가 다루는 영역 중 하나였죠. 콜로시모는 합법, 불법 사업을 통틀어 매월 5만 달러, 현재 가치 100만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때까지 시카고에서 콜로시모만큼 범죄를 고도로 조직화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카고의 부정부패와 범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콜로시모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콜로시모는 블랙핸드라고 불리는 갈취에 시달렸는데 이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된 전통 범죄였습니다. 사업자에게 상해, 납치, 방화 또는 살인을 경고하는 편지를 보내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었어요. 보통 협박 편지에는 잉크로 검은 손이 찍혀져 있어 블랙핸드라고 불렸죠. 콜로시모도 젊은 시절 이런 블랙핸드 갈치를 잠깐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목표가 되었어요. 협박은 초보적인 방식이었지만 그만큼 간단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이를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콜로시모 같은 조직 범죄자를 목표로 삼을 정도로 과감하기까지 했죠. 콜로시모는 딱히 대응법이 없어 협박범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어느 날에는 한 번에 5만 달러까지 요구했죠. 콜로시모가 매달 5만 달러를 버는데 이대로 가면 파산하거나 사업장이 테러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고민에 빠진 콜로시모에게 아내 모레스코는 뉴욕에 있는 자신의 조카를 불러오자고 제안합니다. 진짜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했기 때문에 조카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 조카는 뉴욕의 이름난 갱스터였는데 협박범 소탕 전문가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조니 토리오입니다. 조니 토리오 역시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뉴욕으로 넘어온 이민자입니다. 10대 때부터 동네 친구들과 함께 폭력 조직을 만들었는데 토리오는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으로 여우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악명 높은 5포인트 갱에도 입단해 쏠쏠한 수익을 올리는 불법 사업을 다수 운영했죠. 하지만 5포인트 갱은 계속된 갱단 전쟁과 주요 멤버들의 이탈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토리오도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침 친한 이모 모레스코가 도움이 필요하다며 시카고로 와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죠. 이모와 콜로시모가 겪고 있는 블랙핸드 협박은 그가 뉴욕에서 여러 차례 해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회라고 여긴 토리오는 뉴욕 사업장을 친구인 프랭키 예일에게 매각하고 시카고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시카고에 도착한 토리오는 협박범들에게 돈을 넘겨주는 일을 자신이 맡겠다고 했어요. 그는 협박범들과 접선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에 무장한 조직원들을 매복시켰습니다. 블랙핸드 수금책이 접선 장소에 나타나면 가차없이 권총을 발사했죠. 경고 메시지로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이처럼 토리오는 콜로시모에게 부족했던 결단력과 과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잔혹한 처리 방식이 몇 번 이어지자 콜로시모를 노리는 협박범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시카고에 남기로 결정한 토리오는 콜로시모 밑에서 폭력 조직을 이끌며 다른 갱단들의 위협을 제거해 나가죠. 언제는 콜로시모의 매춘업소에서 강제로 일하게 된 피해자들이 도망쳐 수사기관에 증언하려고 시도하다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 조니 토리오라고도 알려져 있죠. 콜로시모는 토리오의 범죄 재능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사업 일부를 위임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토리오가 조직의 2인자 위치에 오르게 되었죠. 토리오의 활약으로 여러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자 콜로시모는 레스토랑과 클럽 역할을 겸하는 콜로시모 카페를 오픈합니다. 이 카페는 웅장한 샹들리에와 고급 가구 그리고 정교한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그 화려함은 궁정과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엔터테이너를 초빙했고 항상 최고급 음식을 제공했죠. 이 카페는 시카고를 넘어 미국 전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카페 테이블은 불편할 정도로 빽빽하게 붙어 있었는데 이런 좁은 간격은 손님들이 서로 사업, 정치 관련 대화를 쉽게 나누도록 의도한 배치였죠. 소문을 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사업가, 유명인사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콜로시모는 직접 손님들을 응대하며 여러 유력자와 친분을 맺었어요. 1914년 콜로시모가 연관된 시카고 공직사회 비리 문제가 불거져 많은 매춘업소가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때 토리오는 보스에게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제안합니다. 당시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던 자동차를 이용, 매춘업소를 단속이 뜸한 시카고 교외와 접경 도시로 확장하자는 계획이었죠.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매춘업소였어요. 이런 방식으로 단속을 쉽게 피해갔고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콜로시모와 토리오는 시카고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 나갔어요.
1915년 콜로시모가 후원하는 윌리엄 톰슨이 시카고 시장으로 당선되는데요. 이를 통해 콜로시모는 음지와 양지 모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시카고 지역 정치와 범죄 조직 사이 긴밀한 관계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게 되죠. 도시 유력 인사가 된 콜로시모는 지저분한 범죄 사업을 2인자 토리오에게 일임하고 권력의 원천인 카페 운영에만 전념했습니다. 범죄 사업을 완전히 떠안게 된 토리오는 믿을만한 부하가 필요했는데 마침 뉴욕에 있는 친구 프랭키 예일에게 사람 한 명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알 카포네였어요. 당시 카포네는 아직 보잘것없는 초보 범죄자였고 살해 혐의와 라이벌 갱단의 보복을 피해 몸을 숨길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토리오는 이 젊은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뉴욕에 있을 때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던 똘똘한 소년이었죠. 토리오는 갓 20살의 카포네를 흔쾌히 부하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바텐더와 바운서 일을 맡겼는데 카포네가 무레베와 싸움에서 좀 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겸원으로 삼았습니다. 항상 옆에 끼고 다니면서 사업, 범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죠. 카포네는 토리오를 멘토를 넘어서 아버지처럼 여기며 모시고 따랐습니다. 한편 성업 중이던 콜로시모의 카페에 데일 윈터라는 쇼걸이 일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우연히 콜로시모가 직접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콜로시모는 이 여성의 외모와 노래 재능에 반해버렸고 자신의 애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음악대학에 등록시켜주는 등 온갖 지원을 해주죠. 콜로시모가 새 애인에게 빠져있는 사이 미국 전역에는 그 대단한 금주법이 발효됩니다. 조니 토리오는 금주법으로 시작될 불법 밀주 사업이 수백만 달러를 벌어다 주리라 예측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린 기회였죠. 이미 법이 시작되기 전 양조장까지 인수해 대비하고 있었어요. 보스인 콜로시모의 허락만 받으면 됐습니다. 토리오는 보스에게 밀주 사업의 미래와 그 이익을 설명하고 하루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토리오의 기대와 다르게 콜로시모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연애에만 한눈이 팔려 있었죠. 그는 이미 매춘과 도박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뭐하러 연방법을 어기는 모험을 하냐며 토리오를 나무랐습니다. 술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했죠. 콜로시모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애인의 오페라 수업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보던 토리오는 뭔가를 결심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1920년 3월 콜로시모는 사업 동반자였던 아내 모레스코와 이혼하고 바로 다음 달 애인 데일 윈터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콜로시모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조니 토리오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카페에 주문한 위스키가 도착할 예정이니 나오셔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콜로시모는 자기가 뭐 그런 일까지 직접 처리해야 하냐고 따졌지만 토리오는 직접 와보는 게 좋겠다며 계속 설득했죠. 콜로시모는 어쩔 수 없이 카페로 나갔습니다. 정작 카페에 가보니 토리오가 말한 위스키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콜로시모는 혼잣말로 짜증을 낸 뒤 몇 가지 볼일을 보고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로비를 나섰습니다. 그 순간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죠. 직원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나갔을 때 콜로시모는 바닥에 쓰러져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짐 콜로시모이트는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입니다.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조니 토리오의 사주를 받은 암살자 프랭키 예일입니다. 토리오는 다른 갱스터들이 모두 밀주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안주해 이를 방해하고만 있는 콜로시모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카고와 관련이 적어 추적을 피하기 쉬운 뉴욕 친구 프랭키 예일에게 보스의 살해를 사주한 것이죠. 목격자들은 범인과 프랭키 예일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증언했으나 나중에 이 용의자와 직접 대면하고는 말을 바꿨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죠. 조니 토리오와 알 카포네도 신문을 받았지만 사건 당시 믿을만한 알리바이가 있어 혐의에서 쉽게 벗어났어요. 증거 부족으로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사건은 유야무야 마무리됩니다. 지하세계 거물이자 시카고 유력 인사인 콜로시모의 죽음은 모든 신문에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조니 토리오는 죽은 보스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줬죠. 5,000명의 조문객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의원, 판사, 검사들이 콜로시모의 관을 옹구했어요. 콜로시모의 사망 이후 토리오는 아무 저항 없이 조직을 인수했습니다. 보스 자리에 오른 토리오는 시카고 지하세계 인사를 모두 불러 회합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콜로시모의 조직을 접수했고 밀주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죠. 밀주 사업은 한두 사람의 주머니만 채우고 끝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토리오는 서로 싸우지 않고도 모두 막대한 수익을 얻으리라 확신했어요. 그는 이것을 갱스터들에게 설명하고 서로 확실히 구역을 나눠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회합에 모인 사람들은 웬만한 술수와 협박에는 이골이 난 보스들이었지만 토리오의 완벽한 계획과 논리적인 설득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협의 없이 모든 조직이 밀주 사업에 난립했다면 시카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도가 펼쳐졌겠죠. 조니 토리오는 조직이 전쟁에 휘말리는 일을 경계했어요. 항상 폭력보다 대화를 우선시했죠. 물론 차선책인 폭력 사용에도 거리낌 없었습니다. 토리오는 알카포네를 오른팔로 삼았고 뛰어난 사업 안목과 협상 능력 그리고 콜로시모를 제거할 때처럼 과감한 결단력을 이용해 조직을 거대한 범죄 제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과 커넥션 구축에 힘썼죠.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정치인이나 당을 위해 표를 모아줬습니다. 시카고 내에서 금주 단속이 심할 때에는 인접한 작은 도시 시세로로 사업장을 옮겨 단속을 피해갔죠. 알카포네와 그의 형제들이 시세로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선거 조작을 벌이기까지 했어요. 아우핏이라고 불리는 토리오 조직에 여러 군소 조직이 흡수되었고 경쟁 조직들도 토리오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죠. 골칫거리가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시카고 북쪽을 지배하고 있던 딘 오베니언의 노스사이드 갱이 그중 하나였어요. 아일랜드계 이민자 위주로 구성된 이 조직은 금주법 초기에는 다른 갱단의 술을 훔쳐 돈을 벌었으나 주류 수요가 늘어나자 자체 양조장을 구축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리오와도 뜻이 맞아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서로 세력이 거대해지면서 충돌이 잦아졌죠. 1924년 노스사이드 갱이 자신들의 구역이라 주장하는 곳에서 토리오와 친밀한 관계였던 시칠리아계 제나 형제가 술을 팔고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오베니언은 이러한 분쟁이 생기면 토리오에게 중재를 부탁하곤 했는데 그 결과에 별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스사이드 갱은 제나 형제의 맥주를 훔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제나 형제는 바로 보복하려고 했으나 시칠리아계 이민자 공제조합으로 위장한 지하조직 시칠리아 연합의 지부장 마이크 멀로가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나 형제를 만류했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폭주하기 시작한 노스사이드 갱은 자신들의 범죄를 알카포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등 계속해서 도발을 벌였습니다. 1924년 5월 노스사이드 갱 보스 오베니언은 경찰이 자신이 소유한 양조장을 급습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는데요. 오베니언은 토리오를 찾아가 지긋지긋한 범죄 생활에서 은퇴하고 싶다며 자신의 양조장을 매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말썽쟁이 오베니언이 은퇴한다는 말에 기뻤던 토리오는 그 의중을 의심하지 않고 50만 달러를 기꺼이 지불해 양조장을 인수하는데요. 토리오가 돈을 넘기자마자 경찰이 이 양조장을 급습해 폐쇄하고 10만 갤런의 맥주를 압수해갑니다. 토리오와 오베니언 모두 체포되었죠. 이미 한번 금주법 위반으로 체포된 적이 있었던 토리오는 누범으로 꼼짝없이 징역을 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베니언은 초범이었기 때문에 쉽게 풀려났죠. 토리오는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토리오는 바로 오베니언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카고 지하세계의 평화를 주장하던 시칠리아 연합의 마이크 멀로가 이를 제지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보복이 없자 오베니언은 상황을 전혀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시카고 지하세계 중재자였던 마이크 멀로가 1924년 11월 8일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노스사이드 갱 보스 오베니언은 합법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범죄 활동을 숨기기 위한 장막이기도 했지만 오베니언은 진심으로 꽃을 사랑했고 열의를 다해 꽃집을 운영했어요. 그 결과 시카고 유명 인사들의 경조사에 보내지는 꽃 공급을 독점할 정도의 거대한 사업으로 발전했죠. 11월 9일 오베니언의 꽃집에 조니 토리오, 알카포네, 제나 형제가 마이크 멀로의 장례식에 보낼 근조 화환을 주문했습니다. 서로 껄끄러운 관계였지만 한동안 충돌도 없었고 시카고에서 이런 양의 주문을 감당할 업체는 자기네밖에 없었으니 오베니언은 의심 없이 주문을 수락했죠. 토리오 측은 다음날 12시경 사람을 보내 꽃을 받아가겠다고 예약했습니다. 약속한 시간 오베니언의 꽃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이 도착했습니다. 한창 꽃을 다듬던 오베니언이 직접 나가 손님을 맞이했어요. 오베니언은 손님 중 가운데 사람과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손님은 악수한 손을 강하게 쥐어잡았고 양쪽 두 손님이 권총을 꺼내 오베니언에게 가차없이 발사했습니다. 오베니언은 항상 몸에 총을 지니고 다녔지만 손이 묶여있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꽃에 둘러싸여 사망하게 되었죠. 꽃집 점원이 사건을 목격했지만 역시나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고 이 사건도 콜로시모 히트 때와 같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이때 가운데에 서서 오베니언과 악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프랭키 예일로 추정됩니다. 4년 전 토리오의 의뢰로 콜로시모를 살해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죠. 아일랜드 이민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오베니언의 장례식은 콜로시모 때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졌죠. 조화가 실린 20대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오베니언의 부하들은 장례식에 참여한 토리오와 카포네를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보스를 죽인 원수라고 확신했죠. 오베니언이 죽고
있고 그의 절친한 친구 하이미 와이스가 노스사이드 갱단 보스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이미 와이스는 오베니언의 복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토리오 카포네 갱과 노스사이드 갱 사이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을 맥주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후 1년 동안만 100여 건에 달하는 살해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1925년 1월 12일 노스사이드 갱은 토리오의 오른팔 알 카포네의 목숨을 노립니다. 카포네 운전사가 총상을 입었지만 카포네 본인은 무사했어요. 이 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카포네는 훗날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방탄 캐딜락을 주문해 습격에 대비하죠. 카포네 습격 12일 후 플로리다와 쿠바로 장기간 쇼핑 여행을 다녀온 토리오는 아내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괴한들의 총격을 받게 됩니다. 세 발의 총알을 맞고 쓰러진 토리오를 향해 괴한들은 다시 두 번의 총격을 가했고 확인 사살을 위해 가까이 다가가 머리를 노렸지만 마침 총알이 떨어졌어요. 이윽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습격자들은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이 정도면 토리오가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 믿고 있었죠. 그러나 토리오는 기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는 수십 명의 경호원에 둘러싸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인자인 알 카포네가 직접 보스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경호를 섰죠. 이후 토리오의 동맹인 제나 형제도 노스사이드 갱의 무자비한 보복을 받았고 6 형제 중 3명이 사망하자 겁에 질린 나머지 형제는 시카고 사업을 벌이고 도주합니다. 수조일간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은 토리오는 병상에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부재하는 동안 조직을 잘 운영했던 카포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결정하죠. 알 카포네는 토리오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존경했지만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의 범죄자였어요. 토리오는 매사에 신중했으며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활동했지만 카포네는 과격했고 언론과 대중 앞에 나서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이 시기 카포네의 머리는 커질 대로 커져 있었고 토리오와 가끔씩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죠. 언젠가 토리오가 자신이 제거한 콜로시모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는 잔혹한 갱단 전쟁에도 질려 있었고 자신의 발로 조직을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토리오는 병원에서 나온 뒤 군주법 위반 혐의로 9개월의 징역을 살고 조직을 알 카포네에게 넘겨준 후 시카고를 떠납니다.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고향인 이탈리아로 이주했어요. 이후에도 아웃핏의 고문 역할을 유지했지만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목에 남긴 총상 흉터를 숨기기 위해 항상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다녔죠. 20대 중반 나이에 보스 자리에 오른 카포네는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스사이드 갱과 일시 휴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조직을 휘어잡고 적장 하이미 와이스를 살해하면서 다시 전쟁을 시작했죠. 이후 발렌타인데이 대학살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한편 조니 토리오는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긴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오페라를 관람하고 쇼핑으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1928년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도망쳐오게 됩니다. 범죄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힌 토리오는 조직 범죄 세계에서 원로로 남아 젊은 갱스터들에게 여러가지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마피아들의 천적인 국세청을 피하기 위해 세금 신고서를 치밀하게 작성할 것을 강조하고 정치인을 매수하는 일의 중요성을 설파했죠. 노예한 토리오는 여전히 옹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카고와 뉴욕 등지에서 발생하는 갱단 간 전면전을 방지하고 서로 이익을 위해 단합할 범죄 신디케이트를 조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토리오는 럭키 루치아노, 에브너 지일먼, 조 아도니스, 프랭크 코스텔로, 마이어 렌스키 같은 당시 떠오르는 젊은 마피아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고 토리오의 제안을 긍정한 7개 조직이 빅세븐, 세븐그룹이라고 불리는 느슨한 연합체를 구성. 이 관계를 기반으로 점차 전국 규모 모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전미 범죄연합체라는 거대한 동맹으로 확대되죠. 미 재무부 정보국 수장이었던 엘머 아이리는 조니 토리오를 현대 미국 갱스터의 아버지라고 평가했어요. 이후에도 여러 사업에 뛰어들었던 조니 토리오는 1939년 소득세 탈세 혐의로 2년을 복역하고 범죄 세계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토리오는 가석방 담당관이 그의 아파트를 검사했을 때 아내가 경험한 굴욕을 알게 된 후 다시는 그런 슬픔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어느 날 토리오 부부는 1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간만에 받아보는 블랙핸드 협박이었죠. 토리오는 이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 조금 웃긴 상황이었죠. 문제를 해결하고는 아내와 함께 부동산을 보러 돌아다니며 편안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1957년 4월 16일 조니 토리오는 뉴욕의 한 이발소 의자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몇 시간 후 인근 병원에서 아내를 곁에 두고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죠. 조니 토리오의 장례식은 아주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3주가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알려질 정도였어요.
화려하지만 끔찍했던 그의 보스 짐 콜로시모, 라이벌 딘 오베니언, 후임 알 카포네와는 정반대의 결말이었죠. 1903년 뉴욕 맨해튼 이스트 11번가에서 드럼통에 구겨 넣어진 끔찍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숨길 생각도 없이 보란듯이 놓여 있었죠. 사건을 담당하는 이탈리아계 뉴욕 경찰 조세 페트로시노는 사건을 보고받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피아의 짓이구나. 악명 높은 시칠리아 마피아가 뉴욕에도 상륙했음을 직감했어요. 전형적인 배신자 처리 방법이었죠. 당시 수많은 이탈리아인, 특히 남부와 시칠리아 섬 사람들이 혹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뉴욕에 도착하는 수만 명의 이민자 사이에는 시칠리아를 상징하는 조직범죄자, 마피아들도 숨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은 갈고리손 주세페 모렐로였습니다. 드럼통 살인을 벌인 장본인이죠. 모렐로는 이전엔 보기 힘들었던 무자비한 갈치와 잔혹한 범죄로 이탈리아 이민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반대자, 배신자는 가차없이 살해해 경고의 의미로 거리에 방치했어요. 주세페 모렐로가 이끄는 모렐로 패밀리는 초창기 미국 마피아 세계의 질서를 구축했고 그 영향력은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이어져 오고 있죠. 오늘은 뉴욕 마피아의 시초 주세페 모렐로의 이야기입니다. 주세페 모렐로는 186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콜레오네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모렐로가 5살 때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베르나르도 테라노바라는 사람과 재혼했어요. 새아버지 테라노바는 마피아였습니다. 장성한 모렐로는 그를 따라 마피아에 입단했죠. 테라노바 성을 가진 3명의 이부 남동생도 훗날 마피아가 됩니다. 모렐로는 선천적 기형으로 변형된 오른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 때문에 갈고리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모렐로 테라노바 가족은 위조 지폐 제조 등 다양한 범죄를 벌였는데요. 모렐로는 경찰의 추적을 받는 중 지역 경찰관 한 명을 살해하면서 이민 행렬에 섞여 미국으로 황급히 도피했어요. 1892년에서 1893년 사이 뉴욕에 도착한 모렐로는 미국 각지 농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을 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지내며 새로운 신분을 얻었죠. 루이지애나에 머무를 때 뉴올리언스 마피아들과 교류했는데 이들에게 몇 가지 범죄 수법을 전수받은 걸로 보여요. 뉴올리언스는 드럼통 살인이 최초로 보고된 지역이죠. 1897년 뉴욕 이스트 할렘에 정착한 모렐로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여러 사업에 손을 댔지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이후 본격적으로 범죄에 뛰어들게 되죠. 이스트 할렘에 이탈리아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열악한 환경 속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이탈리아어 구사자가 부족한 뉴욕 경찰은 여기서 일어나는 범죄를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사업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돈을 뜯어내는 원시적인 갈치행위, 소위 블랙핸드 범죄가 유행했는데 이것이 모렐로의 주특기였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블랙핸드 범죄를 해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도 벌였죠. 병 주고 약 주기도 아니고 돈 뜯고 돈 뜯기였어요. 모렐로가 갈치 범죄로 악명을 키워나가는 동안 장성한 여동생이 이나치오 루포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나치오 루포는 식료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같은 이민자 상인에게 물건을 강매하고 이를 거부하면 상점에 방화를 하거나 폭탄을 던져 보복하는 악독한 범죄자였어요. 늑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모렐로와 루포는 인척관계로 묶여 하나의 범죄 조직을 구성했고 이 조직은 모렐로 패밀리로 불리면서 시칠리아 이민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1900년대 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렐로 패밀리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시칠리아의 마피아 대부 비토 카시오페로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와 모렐로 패밀리의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는 흔쾌히 모렐로의 범죄 멘토가 되어주죠. 비토 카시오페로는 병을 깨지 않고 우유에서 크림을 빼내야 한다라고 말하며 모렐로가 벌이는 단기적이고 과격한 갈치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전 요구로 사람들을 파산에 빠뜨리지 말아라. 대신 보호를 제공하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너의 손에 키스할 것이다. 그는 지속가능한 보호비 사업을 모렐로에게 전수해 주었죠.
둘의 협업으로 마피아의 상징인 보호비 사업이 미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또 비토 카시오페로는 자신의 시칠리아 범죄 커넥션을 이용해 모렐로가 위조 지폐 사업을 재개하도록 도왔어요. 아직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던 시대 미국에서도 위조 지폐 범죄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렐로는 위조 지폐를 미국에서 찍지 않고 시칠리아에서 제작,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동업자 이나치오 루포의 유통망을 통해 미국으로 들여왔습니다. 모렐로는 위조 지폐 제조 혐의로 연방정부의 추적을 받았지만 제조기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미국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죠. 불법으로 번 돈은 패밀리가 소유한 상점과 레스토랑을 통해 깨끗하게 세탁되었어요. 주세페 모렐로는 자신의 사업에 방해되는 모든 사람을 향해 가차없는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업자 이냐치오 루포는 집행자 역할까지 겸해 살인 마구간이라고 불리는 시설을 운영, 10년 동안 60건 이상의 살인을 벌였다고 추정됩니다. 처리된 시체들은 드럼통에 담겨 바다에 던져지거나 경고의 의미로 보란듯이 거리에 방치되었어요. 시칠리아 이민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이런 살인사건은 경찰의 관심 부족으로 대부분 무시되었죠. 그런데 1903년 뉴욕 맨하탄 이스트 11번가에서 시신이 구겨 들어가 있는 드럼통 하나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살인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이탈리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숨기려는 의도 없이 골목에 대놓고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 조세 페트로시노는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으로 뉴욕 경찰 최초의 이탈리아어 사용자였는데요. 그는 이 잔혹한 범행이 시칠리아 마피아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시신 신원조차 알 수 없었죠.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뻔했으나 페트로시노 앞으로 익명의 편지가 도착하는데요. 드럼통 시체의 신원이 베네디토 마도니아라는 내용이었죠. 모렐로 패밀리 사업과 깊게 연관된 인물이었어요. 페트로시노와 수사팀은 집요한 추적을 통해 이 드럼통이 한 사탕가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침 연방특별수사국도 위조지폐 유통수사로 한 푸족간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사탕가게와 푸족간은 이웃한 가게로 모두 모렐로 패밀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이었죠. 특별수사국과 경찰은 공조를 통해 주세페 모렐로와 이냐치오 루포 일당을 긴급 체포합니다. 총 13명의 용의자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지만 경찰과 검찰 측에선 13명 중 1명쯤은 공갈과 회유가 통해 범행을 실토하리라 믿었죠. 하지만 단 한 명도 범행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살해된 베네디토 마도니아의 가족도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피했습니다. 또 모렐로 패밀리는 변호비용과 보석금을 이탈리아 이민사회에서 강제로 징수해 재판을 수월하게 이끌어 나갔죠. 결국 13명 용의자 모두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납니다. 복귀한 모렐로는 조직 보안을 더욱 강화했어요. 발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조직원은 가차없이 제거했고 고향인 콜레오네 마을과 그 주변 출신만 새로 등용했죠. 위험성이 너무 높은 위조지폐 사업을 그만두고 보험 사기와 부동산 등 새로운 범죄에 진출해 수입을 다각화합니다. 너무 눈에 띄는 시신 유기도 그만뒀어요. 선거 시기엔 무시할 수 없는 수로 불어난 시칠리아 이민사회 표를 모아 정치인들의 환심을 샀죠. 어느덧 모렐로의 이복 남동생 테라노바 사명제도 성장해 조직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칠리아 마피아는 아직 미국 범죄계에서 비주류 취급을 받았지만 강력한 충성심을 기반으로 폐쇄적이고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죠. 모렐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보스 중의 보스였죠. 이탈리아 이민자들 앞에서 모렐로의 이름을 언급하면 모두 성호를 긋고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1907년 뉴욕 니커버커 신탁회사 공학여파가 리틀 이탈리아까지 퍼져 많은 이민자들의 예금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민사회를 등쳐먹는 모렐로 패밀리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는데요. 다른 마피아들도 모렐로 패밀리의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날려먹으면서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불거졌어요. 모렐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위험성 높은 위조지폐 사업에 다시 뛰어듭니다. 이번엔 인쇄 전문가 안토니오 코미토를 데려와 협박해 보다 정교한 위조지폐를 만들도록 지시했어요. 이것을 유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계 경찰 조세 페트로시노가 모렐로 패밀리를 매섭게 주시하고 있었어요. 페트로시노는 수많은 블랙핸드 범죄를 해결하고 다수의 이탈리아계 범죄 보스를 체포하면서 능력 있는 경찰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당연시되던 뇌물을 모두 거절할 정도의 강직한 성품으로 존경받는 경찰이었어요. 하지만 1903년 모렐로 패밀리가 벌인 드럼통 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일을 뼈아픈 패배로 간직하고 있었죠. 페트루시노는 모렐로 패밀리를 자주 들쑤시면서 가뜩이나 사업 난항을 겪고 있는 주세페 모렐로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주세페 모렐로의 멘토 비토 카시오페로도 페트루시노의 집요한 추적에 다시 시칠리아로 돌아갈 정도였어요. 페트루시노는 대서양을 넘나드는 마피아 범죄 커넥션을 조사하고 이탈리아 당국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시칠리아로 출장을 떠나는데요. 1909년 3월 페트루시노는 시칠리아섬 팔레르모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마피아들의 손에 안타깝게 살해되고 맙니다. 이는 그에게 큰 원한을 가지고 있던 주세페 모렐로와 비토 카시오페로의 합작 범죄로 여겨지고 있죠. 막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이탈리아 정부까지 나서서 페트루시노를 추모하고 뉴욕시에서 그의 장례식 날을 임시 휴일로 선언해 수만 명의 조문객이 모여들었으나 기이하게도 그를 죽인 범인은 끝내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페트루시노라는 숙적이 사라지자 모렐로는 안심하고 보다 정교해진 위조 지폐를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렐로 패밀리를 오랫동안 조사해온 연방특별수사국에 의해 허무하게 들통나버리는데요. 주세페 모렐로, 이냐치오 루포를 비롯한 조직 핵심 인물이 모두 체포되었어요. 역시나 재판에서 다들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증인이 있었죠. 모렐로 패밀리에서 강제 영입한 인쇄 전문가 안토니오 코미토가 조직의 위조 지폐 범죄를 낱낱이 증언하면서 주세페 모렐로 25년형, 이냐치오 루포 30년형, 110명 조직원 중 45명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에서는 예상 밖의 중형의 공포의 존재 마피아들이 오열하고 실신하는 진기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1910년 수감된 모렐로는 반토막난 조직의 지배권을 사촌 로몬테 형제와 이복동생 테라노바 형제에게 맡겼습니다. 로몬테 형제는 우유보다 냈고 테라노바 형제는 아직 너무 어렸어요. 모렐로 패밀리가 주춤한 사이 후발주자들이 무섭게 치고 나오기 시작하죠. 1912년 주세페 모렐로의 17살 아들 칼로제로 모렐로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9년 전 모렐로 패밀리가 벌인 드럼통 살인사건 피해자 베네디토 마도니아의 가족이 벌인 복수였어요. 사촌 로몬테 형제도 마피아 세력 다툼 중 사망, 이복동생 중 가장 보스의 두각을 보이는 막내 니콜라 테라노바도 나폴리계 조직 카모라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죠. 1910년대 후반 모렐로 패밀리는 빈센트, 치로 테라노바 두 형제의 지도하에 존속했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을 받게 되죠. 1920년 주세페 모렐로가 가명을 받고 10년 만에 출소하는데요. 그 사이 바깥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죠. 도시는 모렐로가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모렐로가 체감할 만한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의 죽음과 금주법 시행이었죠. 많은 갱스터가 불법 주류 유통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에는 4개의 마피아 패밀리, 2,000명의 마피아 단원이 활동하면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살바토레 다킬라가 이끄는 조직이 가장 강한 세력이었죠. 다킬라는 원래 모렐로 패밀리 일원이었지만 모렐로의 수감 중 독자 세력을 형성해 성장, 보스 중의 보스라고 불리며 마피아 세계에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패밀리로 복귀한 모렐로는 도박사업과 토건업 갈취를 수입원으로 삼아 조용히 제국의 부활을 꾀했죠. 공백기가 길었고 많은 세력을 잃었지만 모렐로라는 이름의 힘은 여전했어요. 패권을 쥐고 있는 살바토레 다킬라는 이런 모렐로를 큰 위협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킬라는 마피아 회합을 열어 주세페 모렐로와 그를 지원하는 동맹 12명을 지목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모렐로가 과거 사업 실패로 다른 마피아들의 투자금을 날려먹은 걸 아직까지 보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 명분은 충분했어요. 53살의 주세페 모렐로는 뭔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목숨이 노려지니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죠. 1922년 다킬라 세력에 의해 동생 빈센트 테라노바가 살해되면서 모렐로는 황급히 다킬라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동맹을 찾아 나서는데요. 모렐로가 접촉한 인물은 조 마세리아였어요. 초창기 모렐로 패밀리에서 마피아 생활을 시작해 금주법 시기 밀주 유통망장악으로 빠르게 세력을 불린 신흥 보스였습니다. 다킬라에 견줄 만한 유일한 인물이었죠. 모렐로는 과감하게 자신보다 20살 어린 마세리아를 모렐로 패밀리의 보스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문 역할로 그를 보좌했죠. 젊은 혈기의 마세리아, 오랜 명성과 경륜을 갖춘 모렐로, 둘은 완벽한 조합으로 다퀼라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또 찰스 루치아노와 같은 젊은 인재들이 패밀리의 해결사로 활약. 결국 1928년 살바토레 다퀼라를 제거하면서 마세리아 모렐로 패밀리가 뉴욕 마피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새로 보스 중의 보스가 된 마세리아는 공존보다는 가혹한 지배를 택했습니다. 다른 조직을 모욕하고 사업 이권을 침범했죠. 모두 마세리아를 증오했지만 힘의 차이로 어쩔 수 없이 수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에 당당하게 맞서는 유일한 세력이 있었는데요. 엘리트 마피아 살바토레 마란자노가 이끄는 카스텔라마레 패밀리였죠. 마란자노는 시칠리아의 대부 비토 카시오페로가 직접 미국에 파견한 인물로 상당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세리아 이상의 권위주의자였죠. 공존과 굴복을 거부하는 두 세력 사이에 거대한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를 카스텔라마레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마피아 세계 판도를 결정지은 전쟁이죠. 주세페 모렐로는 마세리아의 참모로 적대 인물 암살과 정치 공작을 주도, 늙은 여우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으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한 모렐로는 전쟁이 곧 마무리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긴장의 끈을 너무 일찍 놓아버렸죠. 1930년 8월 15일 주세페 모렐로는 이스트할렘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총에 맞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경호원도 없었고 무장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적장 마란자노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마란자노 측의 히트, 이게 널리 알려진 뉴욕 마피아 시초 주세페 모렐로의 죽음이죠. 하지만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세리아와 모렐로에 의한 패밀리의 3인자 찰스 럭키 루치아노였어요. 루치아노는 회고록에서 바로 자신이 주세페 모렐로 살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왜 같은 편을 죽였을까요? 적장 마란자노에게 포섭된 걸까요? 반은 맞습니다. 마란자노와 손을 잡았지만 루치아노는 조 마세리아, 주세페 모렐로, 살바토레 마란자노 모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골기질 정도가 아니라 지금의 전쟁이 그저 권위만 내세우는 구태들의 충돌이라고 여겨 이들을 모두 제거한 뒤 자신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치아노는 불필요한 권위보다 현실의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타민족의 배타적인 시칠리아 마피아 중에선 드물게 인종, 민족을 넘어선 협업에도 열려있는 범죄자였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제거 목표는 뉴욕 마피아의 화석, 구태 그 자체인 주세페 모렐로였죠. 루치아노는 마세리아와 모렐로가 신뢰하는 부하였기에 그들의 동선과 경호 상태를 파악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렐로가 제거된 뒤 마세리아는 루치아노에게 더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루치아노는 그 신뢰를 이용해 마세리아마저 제거, 카스텔라마레세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마지막에는 마란자노까지 제끼면서 뉴욕 마피아 세계를 평정하고 민주적인 마피아 통제기구 커미션을 창설합니다. 뉴욕 마피아 세계가 재편된 순간이었어요. 주세페 모렐로의 마지막 남은 동생 치로 테라노바는 루치아노 체제하에서도 간부로 남아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은퇴를 권고받고 1938년 형제 중 유일하게 자연사합니다. 모렐로의 초창기 동업자 이냐치오 루포는 모렐로와 비슷한 시기 가석방된 뒤 조그만 도박 사업만 유지하면서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9세대 마피아 중 드물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후 공갈범죄로 장기간 복역하다 석방된 후 1947년 조용히 사망했습니다. 주세페 모렐로와 테라노바 형제 그리고 이냐치오 루포는 공교롭게도 그들을 추적했던 경찰 조세 페트로시노와 같은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9세대가 제거되고 찰스 루치아노가 구축한 새로운 질서하에 뉴욕 마피아 세계는 한동안 나름의 평화가 지속됩니다. 한동안은 말이죠.